저는 평소에 결혼에 대해 크게 환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남들 사는 만큼은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꼭 괜찮은 집이라든지 잘생기고 멋있고 돈을 웬만큼 벌어오는 남편을 바랐던 것도 아니죠. 그냥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기를 낳아 키우고 그렇게 부부가 둘이서 조용히 늙어가는 정도만 꿈꿨을 뿐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며 문을 열었던 제 결혼 생활은 상상한 것과는 말도 안 되는 또 다른 이면이 있어서 저를 너무나 충격받게 했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1년 정도 만났고 참 자상하고 로맨틱한 남자였기 때문에 저 역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더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말해왔지만 그래도 저는 사계절은 겪어봐야 한다는 생각에 1년까지는 연애를 해보게 된 것이었죠. 이때 사실 남편이 저에게 밝혀왔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걸 듣고 고민이 좀 많이 되긴 했어요. 저는 그때 20대 중반이었고 남편은 이제 막 서른이 되었는데 본인이 첫 결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듣고 너무나 놀라서 이 연애를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 너무 망설이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만남을 가진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일찍 말해준 모습을 보니 그만큼 이 남자가 진지하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죠. 첫 만남부터 제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었고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알겠다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제 갈 길을 가자는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저희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고 저와 이 사람만의 비밀로 하기로 한 뒤에 그대로 교제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년이 좀 지나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이 정도까지의 상황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현실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남편도 아마 그럴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것이었던 거고요. 이후 그 여자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뒤엎고 난장판을 쳐놓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부모님도 이미 저와 남편이 다 협의가 되었으니 말을 안 하셨던 것일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역시나 제 남편처럼 두 분도 나중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았고 결국 제가 다 알게 되어버리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뒤에 우리는 행복한 한때를 보내다가 2년 차가 될 무렵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다들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기뻐했죠. 시부모님 역시 너무나 좋아해 주셨고 우리 집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임신을 했으니 이만한 경사가 없었고요. 그렇게 그냥 모든 흐름이 이어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 여자가 시댁에 나타나면서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하하호호 떠들고 있던 날 노을이 예쁘게 지고 있던 그 저녁 집으로 다짜고짜 찾아와서 문을 흔들어대던 그 여자는 남편의 헤어진 전처였더군요.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 난리를 치는 것인지 밥을 먹다가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 저만 빼고 남편과 시부모님 모두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이었어요. 이윽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모든 걸 체념한 얼굴로 급히 문 쪽으로 뛰어가더군요. 술 마신 듯한 여자의 찢어지는 목소리하며 그걸 밀어내고 고성을 지르는 남편하며 그 자체가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고 제 환경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저를 두고 어머니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만 하고 나오지 못하게 하셨죠. 아버님은 씁쓸한 얼굴로 나가셔서 담배를 태우고 계셨고 한창 소동이 일어난 뒤에 남편이 벌개진 얼굴을 하고 숨을 몰아쉬고 있더군요. 그 여자는 간 것 같은데 남편의 표정은 매우 침통해 보였어요. 너무나 불안하고 찝찝한 마음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차마 제대로 된 상황을 묻기도 어려웠던 저에게 이상한 형체 하나가 보였어요. 현관에 넋나간 듯 서 있는 남편의 뒤로 희미하게 웬 형체가 서 있는 것이었죠. 아주 차가마한 게 말이에요. 내가 불안해서 뭘 잘못 본 건가 해서 다시 봤는데 그 순간 어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시면서 안방에 들어가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마다하고 다시 앞으로 움직였는데 글쎄
남편 뒤에는 웬 여자아이가 남편의 바지를 붙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도 모르게 아무 말이나 막 쏟아져서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보, 그 애는 누구예요? 웬 애예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도 뭔가 이해가 되지 않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 뒤에 보이신 어머니의 반응에 뭔가 그 상황을 더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말을 건네자마자 어머니는 아이고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를 일으켜드릴 여력도 없는 상태로 남편에게 반복해서 물었어요. 여보, 그 아이 대체 누구예요? 대답 좀 해봐요. 남편은 그대로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자기를 꼭 잡고 있는 그 아이의 손을 잡은 채로 그냥 벌벌 떨 뿐이었어요. 저 어머니, 이 애기 누구예요? 말씀 좀 해주세요. 어머니는 아세요? 나중에 지나보니 이게 얼마나 멍청한 소리를 한 건지 알겠더군요. 다들 어른마냥 굳어서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 쥐가 날 것처럼 굳은 몸을 겨우 움직이면서 조금씩 살아있는 티를 내었어요. 일단 남편 옆에 우두커니 서 있던 그 여자아이도 한참을 그렇게 오래도록 있기는 힘들었던 것 같고요. 결국 천천히 몸을 움직여 신발을 벗은 남편이 여자아이의 신도 벗겨서 집 안으로 데리고 힘없이 들어오더군요. 이때 알 수 없는 본능이 이미 저에게 답을 가르쳐주는 것 같았어요. 저 아이는 아무래도 남편의 아이인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군요. 쓰러져서 눈물만 말없이 흘리고 계신 어머니며 남편의 비통한 얼굴이며 똑같이 저를 보고 겁에 질려 눈물을 머금고 있는 저 아이며 다 저만 빼고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몇 분 더 지나 자리에 앉아서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는데 결국 제가 상상한 내용이 맞더군요. 저는 이후부터는 눈을 완전히 감고 절대 뜨지 못한 채 10여 분간 이어지는 남편의 설명을 듣기만 할 뿐이었어요. 알고 보니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처가 바람을 피워서 일방적으로 나가버렸고 그 후에 이혼 절차를 밟았다고 들었는데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확인하지 못했어요. 생각해보니 왜 그런 것에 대해 집요하게 묻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전처에 대해서 매우 좋지 않은 얼굴로 추억하며 대노했던 남편을 보며 당연히 이런 것과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이후로 며칠간을 홀로 독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나쁜 생각도 일순간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기에 그만큼 더더욱 증오심이 들기도 하고 이러다간 절대 맨정신을 유지하기 힘들겠더군요. 그때 점점 말라가는 저를 보며 남편은 이렇다 소리도 못하고 그냥 매번 편지만 적어두고 나가면서 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에 대한 말을 표현할 뿐이었어요. 얼마간의 냉전을 지나 남편을 앉혀놓고 진지하게 말하게 되었는데 저도 남편의 생각을 들어보고 뭔가를 결정하던지 해야 할 것 같아 물꼬를 튼 것이었죠. 이 사람의 진심을 들어보고 아주 조금이라도 나쁜 의도가 있었다면 그냥 결혼 생활을 정리하자, 애를 혼자 낳아서 키우자 하는 생각을 갖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저는 더 헷갈리게 되어 판단을 하기 힘들어졌어요. 이게 거짓말 같지는 않았던 게 그때 남편도 너무나 놀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태로 그 아이를 받아안게 되었거든요. 전처가 나가는 와중에 본인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일방적으로 데려가 버렸기에 본인도 그때 상처가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억지로 잊으려고 하고 있었고 저를 새로 만나고 난 뒤에 가정을 꾸릴 생각을 했으며 설마 다시 그 아이를 만나볼 일이 있을 거라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를 데려가 버린 뒤에 일방적으로 잠적해 남편을 만나주지도 않았고 아기를 보여주지도 않았던 전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 버려서 자기 마음대로 애를 놓고 그 길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 본인도 충격이었을 테고 저에게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하면서 본인도 미친 듯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남편의 말이고 이후에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오로지 제 선택에 따르겠다고 하더군요. 이후로 저는 또 며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남편 역시 괴로운 얼굴로 알겠다고 했어요. 이대로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아이를 고아원이건 어디건 보내던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참 다시 생각해도 제가 왜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일까요? 제 뱃속에 아이가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 이 아이와 함께 살면서 이혼을 하고 혼자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겠다는 상상을 해서 그랬는지, 그 얼굴도 잘 모르는 전처가 남기고 간 아이가 또다시 버려진다고 생각하니까 이 또한 가슴이 갑갑해지더군요. 그러고 보면 저도 참 한심한 여자예요. 이혼을 한 남자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아이가 있었던 것도 모른 채 임신한 주제에 내 코가 석자인데 그 와중에 뭘 남이 낳아놓은 아이 걱정까지 새삼 했었는지 말이에요. 저도 딸을 낳았지만 나중에 딸이 이런 걸로 고민한다면 한심한 소리 한다며 등짝을 때렸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의 스치듯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자꾸 자다가도 생각이 나고 제 발목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전처가 바람 피운 남자랑 함께 살면서 딸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모양이야. 그런데 그 남자가 저 아이를 어디 버리고 오라고 했나 봐. 알고 보니까 전처가 없을 때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무섭게 굴었는지 애가 많이 불안해 보이더라고. 그런 상황에서 또 정신없는 전처는 파란남 남자를 선택하기로 한 것이었대. 자기 배 아파서 낳은 딸애를 갖다가 다시 전 남편에게 보내버리고 사라진 것이었고, 겨우 기억을 되돌려보니 그때 남편 뒤에 있었던 그 여자아이는 매우 혈색이 좋지 않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엄마한테 가서 사랑을 받고도 모자란 아이일 텐데, 기껏해야 3, 4살 되어 보이는 아이였을 텐데 얼굴도 우둘투둘한 상처도 많고 옷도 허름하고 지저분한 것을 입고 있었거든요. 전처와 그 남자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친엄마라는 작자는 자기 딸을 보호해주지 못할 망정 남자에게 미쳐가지고 딸을 버리더니, 여기까지 생각만 했는데도 머리가 아파오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는 너무 안 됐는데 왜 내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나와 내 아이와의 삶을 상상하기만 해도 앞으로 갈 길이 멀고 계획이 많은데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기존에 하던 일이 유치원 교사라 기존의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대할 때도 종종 저렇게 가정에서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특징적인 것들이 더 눈에 보였고 아이들을 유독 예뻐했었기에 그런 아픔들이 더 잘 보여서 편치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하며 살아야 하는 건지, 솔직히 그때는 제가 교사였고 엄연히 남과 남의 관계였기 때문에 유치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들의 부모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었어요. 그때도 아마 그 부모들이 그 아이를 저보고 키우라고 했다면 저는 엄두를 내지 못했겠죠. 보호기관에 보내던지 고아원 쪽으로 연결해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전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가진 몸으로서, 그것도 사정이 딱한 그냥 남의 집 아이가 아니라 내 남편과 관련 있는 아이로 마주하게 되니 이때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나라는 인간이 느끼는 한 동정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이 가혹한 잔인함 등 죄책감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아이가 불쌍하긴 했지만 엄연히 나에게 있어서는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존재, 그러니 떨어뜨려 놔야만 한다, 그래야 나와 지금 뱃속의 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다 등등 많은 생각들이 오갔죠. 더군다나 남편은 선택을 제가 하도록 했기 때문에 차라리 뭔가 하나라도 본인이 결정하겠다고 우겨댔다면 더 빠르게 선택했을 텐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임산부의 몸으로 위험까지 앓고 약도 못 받은 채 끙끙 앓기만 했고, 남편 역시 식음을 전폐하고 같이 쭉 말라가는 걸 보니 이 시간이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저는 정말 미친 척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보기로 했어요. 내가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뭔 대단한 성인이 납셨다고 그 애를 들여다보러 가는 건가 싶었는데요. 일단은 보자는 마음으로 가긴 했지만 시댁에 들어서고 그 아이를 돌보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다시 왈칵하면서 서러움과 분노가 밀려 들어오긴 하더군요. 다 나를 속이고 우롱하나 하는 생각에 일시적으로 밀려왔다가도 그간 계속 괴로워하면서 생각했던 것들, 남편으로부터 들었던 설명들을 생각하니 또 마냥 미워할 수만도 없어서 복잡해졌어요. 어머니는 저를 볼 면목이 없으셨는지
계속 고개를 숙이셨고 그 앞에 안겨있던 여자아이는 저를 빤히 보더군요. 처음 봤을 때보다는 혈색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이가 표정도 어둡고 힘도 없어 보였어요. 일단 저는 앞으로 가 앉아서 그 아이에게 그냥 평범하게 말을 걸었어요. 제가 유치원에서 그 또래의 아이들을 대하듯 말입니다. 이름이 뭐니? 몇 살이니? 하고 말을 걸었는데 아이가 한참 뜸을 들이고 눈치를 보다가 조금씩 대답하더군요. 그러면서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정말 시덥지 않은 이야기들을 습관적으로 늘어놓게 되었어요. 흔히 유치원에 새로운 아이가 왔을 때 낯을 트고 정을 들이게 하려고 하는 교사로서의 행동을 하게 된 것이었죠. 아이는 그렇게 자기 이름은 희원이고 4살이라면서 떠듬떠듬 말을 떼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저를 선생님이라고 소개하게 되었답니다. 이모라고 하거나 뭐 달리 말하고 싶은 수식어가 딱히 없었기에 그냥 말이나 터보자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보다 보니 나중에 제가 집에 가려고 할 때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에 또 할 말 없이 우두커니 서 있게 되더군요. 넋나간 상태로 말을 걸었다가 끝도 없이 저에게 마음을 여는 그 아이를 보니 그냥 일어설 수가 없어서 그렇게 두어 시간 있었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그만 일어나자고 하고 저도 피곤했기에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며 눈물 콧물 쏟으면서 힘없이 울어제끼는 그 아이를 보니까 왜 제 속이 다 울컥하고 뭔가 막 메스껍고 올라올 것 같은지 그때 컨디션이 나쁘기도 했지만 그냥 그 아이를 그렇게 외면하기가 힘들더군요. 일단 그날은 갔지만 저는 다음날 다시 시댁에 갔어요. 학대를 당하고 어른을 무서워하게 된 아이들은 그렇게 자꾸 어른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게 되고 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이런 날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니 어머니는 제가 가면 말없이 점심을 차려주시고는 그 아이와 보내는 시간 동안 멀리에서 저를 물끄러미 보시기만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선생님과 아이의 사이로 지냈던 우리는 이제 시댁에서 만나는 것이 아닌 우리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사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데려오자고 하는 저의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어떤 반응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반복해서 계속 말했고 그 이상 서로 더 어떤 것도 묻지 않은 채 그렇게 아이를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 희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아이는 그냥 그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기로 했어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기에 저와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딱히 바꿔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뭐에 홀린 듯 애를 데리고 와서 같이 지내게 되었고 막달이 되어가고 배가 불러오는 동안에도 그냥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심각한 어떤 무게감도 없이 지내게 되었어요. 예상한 이상으로 희원이는 저를 잘 따라주었고 제가 아기를 낳을 무렵에는 선생님이란 호칭이 아닌 엄마라고 부르도록 얘기를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입에 잘 익히진 않았는지 엄마라고 했다가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더군요. 어쩔 때는 자기도 혼동이 왔는지 호칭 없이 부르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그냥 물 흐르듯 희원이는 저와 남편과 제 아이의 틈으로 스며들어와 함께 지내게 되었고 저는 곧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물론 갓난쟁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에 내 자식도 아닌 희원이까지 함께 신경 쓰고 돌보는 건 쉽지 않았죠. 하지만 나름 터울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한창 딸아이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힘들 무렵 희원이는 씩씩하게 제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분유를 먹이는 저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냥 옆에서 그렇게 있는 둥 없는 둥 지내더군요. 어쩜 그렇게 순하게 내 옆에 있었는지 마치 보조 선생님 마냥 함께 있어 주었어요. 그렇게 키워가는 동안 이 집의 둘째이자 제 딸인 유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에게는 당연히 언니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랐고 친언니가 아니라는 사실은 거의 모른 채로 자라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 앞에 어떠한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희원이는 우리 집의 큰딸로 그리고 유진이는 둘째 딸로 이렇게 자매를 키우는 네 식구가 되어 살게 되었던 것인데요. 둘을 키워가는 동안 저는 꽤 힘들긴 했지만 희한하게 애들이 저를 속썩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키워놓고 제가 다시 어린이집 교사로서 복귀해서 원장을 준비하며 일하는 동안에도 딸들은 둘이서 서로 의지하면서 잘 자라주더군요. 중학교 무렵 사춘기가 왔을 때에도 희원이는 별일 없이 지나갔는데 아무래도 뭔가 스스로 고민이 많았겠지만 저에게 제대로 오픈하지 못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씁쓸하긴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느껴져요. 사실 좀 두렵기도 했었거든요. 과연 내가 지금껏 누려왔던 평정을 이 아이가 사춘기나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가 왔을 때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게 우리 사이에서 깨져버린다면 이 관계는 누구 하나 주워 담기 힘든 상태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웠고요. 내 친딸인 유진이를 품는 것도 힘든데 그렇지 않는 희원이에게 심각한 일이 생긴다면 과연 내가 얼마나 포용력 있게 품을 수 있을지 애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역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유치원 교사로서 4세에서 7세까지의 단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평생이 걸려있기에 무척 어려운 것이었어요. 용케도 희원이를 20대가 될 때까지 키워냈을 때 내가 이런 일도 해낼 수 있었구나 싶어 놀랍더군요. 그런데 그쯤 되어 다소 말도 안 되는, 솔직히 아직도 잘 실감이 안 나는 힘든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어지럽고 자꾸 무기력하고 시력이 떨어지고 몸무게도 알 수 없이 빠지는 바람에 검진을 받았는데 전혀 상상도 못한 부분에서 몸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꽤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 충격을 받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이며 저는 이후로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몸이 너무 힘들고 다들 만류하는 바람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고요. 기력이 딸리고 힘들어져서 그런지 집안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고 어떤 날은 종일 잠에 빠져있는 등 가족들에게 전혀 신경 쓰지 못하는 날들이 있기도 하는데요. 이게 컨디션이 일정하지 않고 자꾸 뒤죽박죽이다 보니 내 몸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된 것에 무척 절망적인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도 나름 도움을 받아가면서 작성을 하고 있는 글이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둘째 딸은 아직도 손이 많이 가는 아이여서 더 걱정이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참 고맙고 할 말이 없는 것이 큰딸인 희원이가 저의 모든 편의를 돌봐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본인도 할 일이 많을 텐데 고등학생인 자기 동생을 챙겨주기도 하고 저 대신 아침이나 저녁상을 차려서 신경 써주기도 하고 저를 데리고 병원을 부지런히 오가는 등 꽤 신세를 지고 있어요. 저에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이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더군요. 사실 희원이는 말이 많지 않은 편이고 자기 속내를 크게 티내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저는 늘 마음을 쓰면서도 우리 안에 뭔가 깊은 것을 나누지 못했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면서도 되도록 이런 것들을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고 맡아서 키우기로 마음먹은 이상 희원이나 유진이 모두 동일하다는 인식을 계속 일깨우며 나름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늘 희원이의 생각을 알게 되고 묻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했고요. 그렇기에 우리 사이에 오고 간 말들이나 마음이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지는 동안 말없이 마음을 써주고 움직여주는 희원이를 보면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 제가 밤중에 일어날 수가 없어서 뒤척이다가 다시 주저앉았던 적이 있는데 남편도 놀랐고 유진이 역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희원이가 제 손을 잡고 끄끄 소리를 내며 우는 걸 보니 왜 그렇게 저도 눈물이 터져나왔던 걸까요? 이 병을 얻게 된 것이 저로서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 병 때문에 가족들의 마음이 오롯이 나에게 똑같은 형태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했어요. 특히 희원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저를 보살펴주고 보호자 역할을 해낼 줄은 몰랐기에 남편이나 둘째 딸 유진이 모두 희원이에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간 희원이와 어떻게든 보냈던 시간들이 이렇게 저에게 되돌아와서 힘이 되어주고 지탱해줄 줄은 정말 전혀 몰랐습니다. 엄마를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용기 내어 입 밖으로 내었을 때도 말없이 그냥 씩 웃기만 하는 희원이를 보면 그날 우리가 처음 마주했던 날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요.
유독 그날이 떠오르고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기에 이 느낌을 그대로 남기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끔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지만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며 힘을 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